여러분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나요? 저는 친구를 10분만 기다려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만큼 기다림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30년이나 기다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를 데려와? 세강그룹 본사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여회장이 달려오던 5살 아이와 부딪히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신입 청소부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당장 데리고 나가요.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청소부를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선 아이가 여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이에요.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 혼내세요. 여회장이 아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머물다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다정은 부엌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일어나야 할 시간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자정이 넘도록 바닥을 닦다 돌아온 탓에 몸 구석구석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누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방으로 나가보니 이제 막 5살 먹은 서준이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밥그릇을 꺼내려는 참이었어요. 식탁 위엔 숟가락도 2개 나란히 꺼내놓았죠. 또래보다 영특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식탁을 먼저 차려놓곤 했습니다. 배고팠지? 엄마가 늦게 일어나서 미안해. 다정이 아이 머리를 쓸며 말했어요. 엄마 힘드니까. 이제 밥 먹어요. 서준이 배시시 웃었어요. 영락없는 아빠 현우였습니다. 다정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둘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6개월 전 남편이 쓰러진 뒤로 이 식탁엔 늘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빈자리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서준은 밥을 먹으면서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걸 5살짜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다정은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밥그릇을 치우고 나서 다정이 서준 손을 잡았어요. 오늘도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어요. 서준이 아기 때부터 제 손자처럼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데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나오셨어요. 한쪽 발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할머니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발목에 감긴 붕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았죠.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발목에 금이 갔다네. 다정씨, 미안해요. 당분간 서준이를 못 봐줄 것 같아. 할머니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정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많이 아프세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요. 할머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돌아서고 나서야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친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연락할 곳도 손 내밀 곳도 없었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다정이 서준을 내려다봤어요. 아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엄마 따라가야 해. 서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았죠. 세강그룹 본사는 지상 25층짜리 유리 빌딩이었어요. 남편 현우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월급이 많은 곳을 찾다가 얼마 전 옮겨온 계약직 청소원 자리였습니다. 다정이 서준 손을 잡고
지하 1층 시설관리팀 문을 열었어요. 서준을 본 팀장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니, 일하는데 애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경우야? 다정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봐줄 곳이 갑자기 없어져서요.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똑똑한 아이라 신경 쓰실 일 없을 거예요. 팀장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찼어요. 다정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서준을 대기실 의자로 데려갔습니다. 서준아, 여기서 책 읽고 기다려.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반듯하게 앉았어요. 처음엔 못마땅하게 보던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서준은 한 번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말을 걸면 또박또박 대답했고 과자를 건네주면 두 손으로 받으며 꾸벅 인사했죠. 어머, 이 아이 좀 봐. 5살이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어? 아주머니 하나가 혀를 내둘렀어요. 대기실 안이 잠깐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퇴근 시각이 되자 로비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다정은 한쪽 구석에서 유리문을 닦으며 사람들이 빠져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청소 용역팀도 퇴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죠. 한 아주머니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서준을 보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준아, 아줌마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로비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차문영 회장이 걸어 나왔어요. 세강그룹을 30년간 이끌어온 여회장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얼음이라 불리던 사람이었고 사내에서는 임원들도 눈을 마주치기 어렵다는 사람이었죠. 평생 감정을 드러낸 적 없다는 소문이 돌 만큼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영의 30년을 그림자처럼 곁에서 보좌해온 한기석 비서실장이 한 발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문영은 코트 단추를 매만지며 로비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주머니 손을 잡고 걷던 서준이 유리문 닫고 있는 다정을 발견했어요. 엄마. 서준이 아주머니 손을 놓고 뛰었습니다. 사람들 다리 사이로 작은 몸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그만 문영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문영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어요. 아이가 왜 여기 있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로비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을 멈췄어요. 공기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문을 닫던 다정이 고개를 돌린 순간 피가 싹 식는 기분이었어요. 서준이었습니다. 다정이 걸레를 내팽개치고 달려왔어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 봐줄 곳이 갑자기 없어져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영이 잘랐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차갑고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다정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첫날이었습니다. 겨우 들어온 자리였어요.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청소원입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영이 서준을 내려다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무언가가 심장을 틀어쥐었습니다. 아이의 눈매였어요. 낯선 어른을 올려다보면서도 겁먹지 않고 그냥 천천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죠. 문영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은
서준이 살짝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양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갔어요.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문영의 가슴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터져 올라왔어요. 5살 은결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며 환하게 번지는 그 아이만의 웃음이었죠. 눈매도 같았고 고개를 갸웃하는 것도 같았으며 웃을 때 양쪽 볼에 쏙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전부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문영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우연이라고, 그냥 닮은 거라고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떨리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이 아이의 웃음 하나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봄이었어요. 문영은 5살 은결이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선 길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은결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문영이 백미러로 아이 얼굴을 흘끗 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문영이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조수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가 풀려 있었어요. 은결이 신발 한 짝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영이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찾았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5살 차은결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 뒤로 30년이었어요. 문영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그리움도 전부 금고 안에 넣어두고 잠가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금고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실장이 낮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로비 안 직원들이 하나둘 발을 멈췄어요. 문영의 눈이 아이 얼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 뒤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참을 틈도 없이 눈물이 차올랐어요. 문영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듣는 사람이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이었어요. 은결아. 그 두 글자가 로비 안 공기를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다정이 황급히 서준을 안아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준 목에 걸려있던 별 모양 펜던트가 로비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문영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본 모양이었어요. 아니, 본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양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정이 연거푸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는데 문영의 입에서 낮은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펜던트.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정이 잠깐 굳었어요. 문영의 눈이 아이 얼굴이 아니라 펜던트에 박혀 있었습니다.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상했죠. 다정이 서준을 더 꼭 안으며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순식간이었죠. 문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실장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방금 사라진 아이 목의 별 모양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한 실장이 문영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곁에서 걸음을 맞췄어요. 문영은 발을 옮겼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간 다정과 서준이 사라진 방향에서 시선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 실장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검은 세단이 조용히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영이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이 좁고 조용했어요. 한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 옆에 앉아 있었죠. 문영은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저녁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앞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다정이 서준을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 등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아직도 팔에 힘이 풀리지 않았죠. 서준이 다정 어깨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울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다정이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서준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슴 안쪽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것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병원까지는 2 정거장이었습니다. 서준을 무릎에 앉힌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오늘 그 여회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이를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펜던트하고 말을 흐리던 그 순간이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던 설명할 수 없는 눈빛이었죠. 다정은 손끝으로 서준 목의 펜던트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차가웠어요. 남편 현우가 어릴 때부터 갖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서준 돌잔치 날 직접 아이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이건 내게 가장 소중한 거야. 내 이름도 몰랐을 때부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대. 별 모양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로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현우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정이 들어오자 굳어있던 현우 얼굴이 조금 풀렸어요. 서준이 아버지 손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아빠, 오늘 나 엄마 회사 갔다 왔어. 엄마 도왔어. 현우가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최고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 손을 꼭 쥔 채 말했어요. 아빠, 빨리 나아야 해. 나랑 축구해야 하잖아. 현우가 아이 머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꼭 나을게. 다정은 그 모습을 침대 맞은편에서 바라봤어요. 눈끝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어요. 창밖 병원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준이 다정 무릎에 기대더니 스르르 잠들었어요. 가늘게 숨쉬는 소리가 병실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다정이 아이를 침대 옆 가니 소파에 눕혔어요. 그리고 다시 현우 곁에 앉았죠.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정아, 나 포기해. 그냥 서준이랑 둘만이라도 살아. 다정이 남편 손을 2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손 위에 얹힌 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정의 손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잠든 서준의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차문영의 저택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현관 불도 켜지 않은 채 문영이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죠.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지만 문영의 눈은 그 빛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같은 장면이 되풀이됐어요.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며 환하게 번지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고 눈을 떠도 보였죠.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냥 닮은 아이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듣지 않았습니다. 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앞이었어요.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금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가죽 냄새가 섞인 30년의 냄새였어요. 문영은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별 모양 펜던트의 반쪽이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늘 그렇듯 차가웠어요. 문영은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그 안에 반쪽 별을 쥐었죠. 오늘 로비에서 본 서준목의 펜던트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같은 별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그게 반쪽이라면 말도 안 돼.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일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별 모양 목걸이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손 안에 펜던트를 쥔 손가락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문영은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쥔 채로 있었어요. 어두운 금고 앞에 앉아서 30년 동안 혼자 품어온 반쪽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 문 너머에서 한 실장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문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코트 자락을 여몄어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실장이 들어왔어요. 불을 켜려는데 문영이 말했습니다. 그냥 둬. 두 사람이 어두운 거실 안에 서 있었어요. 달빛만이 창 너머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죠. 오늘 로비에 아이와 함께 있던 청소부에 대해서 알아봐. 가족 포함해서 전부. 조용히. 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이 지시가 왜 나온 것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한 실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문영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에 이마를 살짝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달아오른 이마에 닿았죠.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이 펜던트 반쪽을 찾아 쥐었어요. 문영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은결아.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질문인지 기도인지 문영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온 건 나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어요. 문영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5층 창이었어요. 그런데 문영의 눈은 그 풍경을 보고 있지 않았죠. 한 실장이 문을 닫고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문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 실장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래도 표정을 유지했죠.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영이 스스로를 지켜온 방법이었어요. 한 실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윤다정, 29살.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였어요. 남편 강현우, 35살. 슬아의 5살 아들 서준이 있었습니다. 문영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한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현우 씨, 경기도 소재 아동보호시설 입소 기록이 있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추정 5살이었고요. 문영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살짝 구겨질 만큼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었고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강현우라는 이름은 그때 시설에서 새로 지어준 거였어요. 생년월일도 입소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 기재한 거였습니다. 문영이 보고서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5살에 이름도 없이 들어왔다고? 한 실장이 이해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했어요. 문영은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5살. 이름도 없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은결이가 사라진 나이가 5살이었어요. 한 실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30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침묵이었죠. 한참 뒤에 문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 실장이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입고 있던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문영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 안에서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5살짜리가 혼자 들어왔다는 말이었어요.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 강현우 씨는 현재 중증 간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집무실이 조용했습니다. 문영이 천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죠. 펜던트 반쪽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문영은 그걸 꽉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쥔 채로 있었죠.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시설 당시 서류를 더 확보하고 실종 신고 기록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한 실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챙겨 들었죠. 한 실장이 나가고 나서 문영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어요. 주머니에서 펜던트 반쪽을 꺼내 창가 빛에 비춰봤습니다. 별 모양이었어요. 한쪽이 잘려나간 자리가 선명했죠. 30년 전 아들과 반씩 나누어 가졌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은결이가 자기 몫의 반쪽을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엄마 거랑 합치면 별이 되는 거야? 하고 물었었어요. 문영이 그래 합치면 꼭 별이 된단다 했더니 은결이가 까르르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문영은 창유리에 펜던트를 가만히 댔어요. 차가운 유리와 차가운 금속이 맞닿았죠.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문영은 눈을 감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5살 은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준의 얼굴을 나란히 놓아봤어요. 닮았어요.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문영의 머릿속에서 서준의 얼굴이 천천히 다른 얼굴로 바뀌고 있었어요. 5살에 이름도 없이 시설로 들어온 아이. 그 아이가 자라면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35. 강현우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문영은 눈을 감았어요. 서준의 아버지 강현우였습니다. 지금 어딘가 병실에 누워있다는 그 사람이 문영의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문영이 자리에서 일어난 건 그로부터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가서 봐야겠어. 생각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였어요. 코트를 집어들고 일어선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죠. 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차키를 들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문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회장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같은 시각 퇴근 버스 안이었어요. 다정이 서준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로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자정 넘도록 바닥을 닦고 돌아온 날에도 현우에게 들르는 시간만큼은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두 정거장짜리 그 짧은 길이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걸 몸이 비로소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서준이 다정 무릎 위로 살짝 기댔습니다. 버스 진동에 맞춰 작은 몸이 규칙적으로 흔들렸어요. 낮 동안 청소부 쉼터에서 혼자 기다렸을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며 다정은 오늘도 마음 한쪽이 뻐근했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여전히 답을 모르겠었어요. 병원 1층 로비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호자들이 오가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긴 복도를 하얗게 채우고 있었어요. 다정이 서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는데 서준이 다정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호주머니에서 과자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엄마 일터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쥐어준 거였습니다. 다정이 흘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한 하루였고 과자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이 봉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다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서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지를 흘끗 본 순간 다정의 눈이 멈췄어요. 메밀과자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준아, 잠깐만. 30초쯤 지났을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서준이 손등으로 입술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을 긁었어요.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고 있었죠. 서준이에게는 메밀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한번 반응이 시작되면 빠르게 번지는 체질이었습니다. 다정이 몸을 숙이며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잠긴 것처럼 작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다정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서준아, 엄마 눈 봐. 괜찮아, 엄마 있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발은 이미 뛰고 있었어요. 마침 병원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은 1층 끝이었죠. 다정이 서준을 꼭 안은 채 복도를 달렸어요. 같은 시각 병원 1층 로비였어요. 문영이 자동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현우가 입원해 있다는 병동은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는데 복도 저쪽에서 아이를 안고 뛰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영의 발이 굳었어요. 서준의 창백한 얼굴이 부풀어 오른 입술이 보였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입술이 부풀고 목을 긁고 얼굴이 하얘지는 그 순서. 문영은 그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은결이가 5살이던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친척 잔치상에서 메밀전병을 한 입 먹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이 하얘졌었죠. 입술이 먼저 부풀었고 목을 긁으며 엄마 목이 이상해 했었어요. 문영이 아이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뛰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의사가 메밀 알레르기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문영은 어딜 가든 은결이 먹을 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었죠. 똑같았습니다. 눈앞에 서준이 30년 전 은결이와 똑같았어요. 입술이 부푸는 순서도, 목을 긁는 것도, 얼굴이 하얘지는 빠르기까지도. 문영은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로비 형광등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지금인지 30년 전인지 잠깐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응급실 앞 복도였습니다. 처치를 마친 서준이 다정 품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어요. 다정이 서준 등을 쓸어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잘 못 봤어. 아이는 대답 없이 다정 품에 더 파고들었어요.
다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과자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죠. 참았던 한숨이 소리 없이 새어나왔어요. 문영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두 모자가 서로를 붙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어요. 얼굴이 닮은 거라면 우연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몸의 반응까지 같다는 건 문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닫힌 눈꺼풀 안에서 5살 은결의 얼굴과 서준의 얼굴이 조용히 겹쳤어요. 그리고 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세강그룹 본사의 야간 청소는 보통 격주로 당번이 돌아왔어요. 그날이 마침 다정 차례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낮 청소로 손이 닿지 않은 구석을 닦는 날이었죠. 옆집 할머니 발목은 그날 이후로도 낫지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 서준을 데려온 그날 이후로 다정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눈치가 보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지하 1층 청소 용역팀 아주머니들이 서준을 좋아했습니다. 똑똑하고 얌전한 아이라며 과자도 쥐어주고 말동무도 돼줬어요. 서준도 이제 그 자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접이 테이블 하나와 낡은 소파가 전부인 방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오늘 하루의 자리였어요. 서준아, 여기서 책 보고 기다려. 절대 나가면 안 돼. 서준이 반듯하게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그림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어요. 다정이 문을 나서면서도 2번 돌아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8층 복도를 닦던 다정에게 동료 아주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서준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지하 쉼터에 없어. 다정이 걸레를 내팽개치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서준 이름을 불렀는데 지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구 쪽도 화장실 앞도 아이가 없었어요. 다정이 다시 계단을 올라가며 각 층 복도를 살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정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이었어요. 혼자서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림책이 들려 있었어요. 다정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올라온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준이 다정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찾으러 왔어요. 엄마 항상 2층이랑 3층 닦잖아요. 다정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데려온 날 엄마가 어느 층을 닦는지 본 게 한 번이었는데 서준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탔어? 지하에 청소 아줌마가 가르쳐줬잖아요. 버튼 누르는 거요. 다정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혼내야 하는지 안아줘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양복 차림의 직원 서너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실장이 그 가운데 서서 낮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할 핵심 계약 서류가 든 USB였습니다. 없으면 내일 이사회가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단순 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외부인이 건물에 출입한 흔적이 있었어요. CCTV를 돌렸지만 화질이 나빠 얼굴도 인상착의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직원들 사이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외부인이 가져간 것 같은데 CCTV가 영 안 나와. 한 실장님이 직접 찾고 계신데. 다정이 서준을 감싸 안으며 벽 쪽으로 비켜섰어요. 소란스러운 복도였습니다.
서준은 다정 품에 안긴 채 눈만 천천히 굴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정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다정이 내려다봤어요. 서준이 한 실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사람 찾는 거 맞지요? 나 봤어요. 아까 모르는 아저씨. 다정이 쉬 서준아 하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서준이 한 실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실장이 내려다봤습니다. 서준이 말했어요. 아까 모르는 아저씨 봤어요. 엄마 기다리다가요. 한 실장이 몸을 낮췄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저씨였어? 서준이 잠깐 생각하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까만 넥타이였는데 하얀 점이 있었어요. 가방은 왼손에 들었고요. 오른쪽 구두에 흠집 있었어요. 여기요. 서준이 자기 발 오른쪽 앞코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한 실장이 굳었습니다. 서준이 묘사한 건 CCTV 화면에서 끝내 잡아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넥타이 문양, 가방을 든 손, 구두 흠집. 어른들이 화면을 돌려봐도 못 찾아낸 걸 한번 스쳐 지나간 5살짜리가 사진처럼 꺼내놓은 거였습니다. 한 실장이 직원에게 눈짓했어요. 직원이 그 묘사를 들고 경비실로 뛰었습니다. 10분 뒤였어요.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른쪽 구두 앞코에 흠집 있는 남성, 1층 로비에서 확보했습니다. 한 실장이 천천히 서준을 내려다봤어요.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이 1시간 넘게 CCTV를 돌려도 못 잡아낸 사람을 한마디로 찾아낸 거였어요. 이름이 뭐야? 한 실장이 물었습니다. 서준이요. 아이가 또박또박 답했어요. 한 실장이 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정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봤을 뿐이었는데 다정은 그 눈빛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몰랐어요. 그날 밤 늦게 한 실장이 문영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윤다정의 아이가 CCTV로도 잡지 못한 외부인 인상착의를 정확히 묘사해서 용의자를 찾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실장이 보고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한 번 본 걸 잊지 않는 아이입니다. 회장님. 문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은결이도 그랬었어요. 한 번 간 길,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영리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은결이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 번 본 걸 잊지 않는 아이. 그 말이 가슴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주머니 속 손가락이 펜던트 반쪽을 찾아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영이 모르는 곳에서 다른 손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세강그룹 본사 24층이었습니다. 회장실 바로 아래층, 그 집무실의 주인은 차세린이었어요. 차문영의 조카딸이자 세강그룹 전무로 25살부터 고모 곁에서 20년을 보낸 여자였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고 해외 출장을 따라다니고 임원들과 얼굴을 익혔어요.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회사가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걸 세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랐어요. 한기석 실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고모가 달라졌습니다. 로비에서 계약직 청소원의 아이를 보고 오열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내에 퍼져 있었어요. 세린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30년을 얼음처럼 살아온 사람이 5살짜리 아이 앞에서 은결아를 불렀어요. 세린은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오가던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실종된 고모의 아들이었죠. 세린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창틀을 짚었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실장이 움직이고 있어. 고모가 달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야. 20년이었어요.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단번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세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한 실장의 동선을 눈치채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주 자리를 비웠고 보고 경로도 달라졌어요. 20년을 이 회사에서 보낸 세린은 그런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세린은 은밀히 조사했어요. 한 실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계약직 청소원 윤다정이 나왔습니다. 다정의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남편 강현우 중증 간질환으로 입원 중. 수술비가 없어서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현우 이력을 더 들여다보니 출생 기록이 없었어요. 대신 경기도 소재 아동보호시설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란은 비어 있었어요. 세린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모가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는 건 세린도 알고 있었어요. 한 실장이 이 남자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답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답이 맞다면 세린이 20년간 지켜온 자리가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세린은 그날 이후 윤다정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습니다. 세린이 비서를 통해 윤다정을 24층 소회의실로 불렀어요. 용건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정이 들어왔을 때 세린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재킷에 굽 높은 구두, 흐트러진 것 하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정이 문을 닫고 섰어요. 세린이 천천히 다정을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였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신다고요. 남편분도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잠깐 사이를 뒀다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수술비에 쓰세요. 다정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봉투였어요.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다가 멈췄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무서웠어요. 회사의 높은 사람이 따로 불러 봉투를 내미는 건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술비, 밀린 입원비. 그 숫자들이 한꺼번에 눌러왔어요.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걸 왜 주시는 건지요? 세린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받고 나가세요. 조용히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 짧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게 뭔지 다정은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다정의 손이 봉투를 테이블 쪽으로 도로 밀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손이 먼저였습니다. 이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세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정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낮게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계속 일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세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정이 소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봉투를 받지 않은 건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무가 왜 자신에게 돈을 건넸는지, 왜 조용히 나가라고 했는지. 다정은 청소원이었어요. 전무가 직접 부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밀어주며 나가라고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다정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이 수술비 숫자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남편 수술비. 그 말이 귀에서 울렸어요.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지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세리는 혼자 차를 몰았어요. 강현우가 자랐다는 경기도 소재 고아원이었습니다.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저녁 불빛이 창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원장을 만난 건 30분 뒤였어요. 원장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세린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현우라는 이름으로 된 입소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기록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장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세린이 덧붙였어요.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반대라면 글쎄요. 말을 흐렸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원장의 눈이 봉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은 겁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탐욕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원장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한 실장이 낌새를 챈 건 사흘 뒤였어요. 시설 쪽에 연락을 넣었더니 담당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만 해도 협조적이었던 사람이 말을 차가운 음성으로 전화를 짧게 끊었어요. 한 실장이 다른 경로로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세강그룹 쪽 여자가 시설을 직접 찾아왔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한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올라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영이 보고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한 실장이 말을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집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문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세린 전무 들어오라고 해요. 세린이 회장실로 들어온 건 5분 뒤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단정한 재킷에 굽 높은 구두, 흐트러진 것 하나 없는 모습이었죠. 문영은 창가에 선 채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린아, 경기도 고아원엔 왜 갔니? 세린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고모,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문영이 돌아봤습니다. 세린이 말을 멈췄어요. 문영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죠. 엄마가 자식 찾는 걸 왜 네가 막아?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면서. 세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고모, 저도 이 회사에 20년을 바쳤어요. 20년이에요. 고모 옆에서 배우고 고모 대신 욕먹고 고모가 못 가는 자리 다 채웠어요.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세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문영은 처음 봤습니다. 문영이 천천히 세린을 바라봤어요.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고 무거운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죠. 20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의 아픔 앞에서 그 가족이 제 자리를 먼저 챙겼습니다. 실망이었어요. 그것도 깊은 실망이었죠. 잠깐 사이를 두고 문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까지 미국 지사에 나가 있어. 세린이 굳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옆구리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린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영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차문영이 다시 병원을 찾아간 건 이른 저녁이었어요. 저번처럼 혼자였습니다.
기사도 없이 한 실장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직접 차를 몰았어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전역도로는 막혔어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 문영은 앞만 바라보며 핸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문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야위고 창백한 35살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동을 끄고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걷고 병실 문 앞에 서는 것까지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주차장에 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영이 차 문을 열고 나섰어요. 3층 내과 병동이었습니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길게 뻗은 복도를 하얗게 밝히고 있었죠. 문영은 간호사 데스크 앞을 지나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현우의 병실은 복도 중간쯤이었어요. 307호였습니다. 문영은 그 번호 앞에서 멈췄어요. 문에 작고 네모난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문영은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멈췄어요. 손이 손잡이 위에 얹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코에 산소줄을 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연결돼 있었고 침대 옆 모니터에서 일정한 소리가 가느다랗게 울리고 있었어요. 문영은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35살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눈매였어요. 감고 있는데도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닮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문영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결아.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영의 손이 유리창 위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유리 위에 손을 올린 거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뜨거워지는 대로 뒀죠.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정이었습니다. 서준과 함께 병원에 들른 길이었어요. 307호 앞에 서 있는 문영을 보고 발이 멈췄죠. 문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유리창에 올렸던 손을 내렸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정은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여자가 병실 앞 복도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준은 다정 옆에 조용히 붙어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문영이었습니다. 윤다정 씨, 남편분이 어릴 때 시설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영이 다시 유리창 너머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 문영의 시선이 서준에게 닿았습니다. 아이 목에 별 모양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복도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문영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서준 앞에 앉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그 목걸이 잠깐 봐도 될까? 서준이 다정을 올려다봤어요.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두 손으로 펜던트를 들어 문영 앞에 내밀었어요. 문영이 손을 뻗어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한쪽이 잘려나간 자리가 선명했어요. 손가락이 그 자리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안반 쪽 펜던트가 떠올랐어요.
맞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맞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문영이 펜던트를 서준 목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앞 모니터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일정하게 울리던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해졌어요. 곧이어 날카로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뛰어들어갔어요. 다정이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영도 그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유리창 틀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죠. 문영은 다정 옆에 서서 안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10여 분 뒤 의료진이 나왔어요. 다행히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정을 따로 불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식을 서둘러야 해요. 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의사가 돌아가자마자 이번엔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어요. 밀린 입원비와 앞으로 필요한 수술 비용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숫자를 듣는 순간 다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정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때 문영이 다정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윤다정 씨. 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 말씀은요, 저희가 문영이 짧게 말을 잘랐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목소리였죠. 다정이 문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문영이 먼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차 앞에 섰는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옆에 서 있었어요. 주차장은 조용했죠.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영이 차 문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자세 그대로 숨을 참았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번 떨리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어요. 주차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없었어요.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아픈 몸으로 혼자였구나.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갑고 조용한 주차장 안에서 차 문에 손을 짚은 채로 그냥 무너졌어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엄마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한 실장이 받았습니다. 문영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강현우 씨, 유전자 검사 진행해줘. 최대한 빨리. 한 실장이 알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주차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문영이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앉았어요. 핸들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잠시 앉아 있었죠. 주차장 천장에서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어요. 문영은 그 사흘을 평소와 똑같이 보내려 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고 서류를 검토하고 사람들 앞에서 여 회장의 얼굴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도 서류를 보는 중에도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손이 먼저 갔습니다. 한 실장이 아니면 다시 내려놨어요. 그걸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으면 달랐어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걸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핸드폰이었어요. 그 조용함이 제일 무거웠죠.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주머니 안의 손가락은 어김없이 펜던트 반쪽을 찾아 쥐고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사흘 내내 차가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어요. 문영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책상 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실장이었어요. 문영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받지 않았어요.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참았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이 되는 순간은 달랐어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죠. 신호가 3번 울렸을 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한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문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현우 씨와 회장님 99.999% 일치합니다. 집무실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문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알겠어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창가에 선 채로 눈을 감았어요. 눈 뒤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 정말로 살아있었던 거야.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렸죠. 문영이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다정 씨 불러줘. 지금 바로. 점심 무렵이었어요. 다정이 3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한 실장이 직접 걸어왔습니다. 윤다정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다정은 걸레를 카트에 걸치고 한 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25층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문영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정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런데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정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정이 멈췄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눈빛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앉아요. 문영이 소파 쪽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이 낮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 실장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문영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열려다가 또 멈췄어요.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정이 그 손을 봤습니다. 윤다정 씨. 문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강현우 씨가 제 아들이에요. 다정이 굳었어요.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영이 다시 말했어요.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차은결이에요. 다정의 손이 천천히 입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문영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차 사고가 났던 그날 봄부터였어요. 조수석이 비어있던 그 순간 사흘을 찾았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았던 것, 보호시설 기록, 펜던트,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였습니다. 다정은 듣는 내내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언제 차올랐는지 몰랐습니다. 문영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서준이가 다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가 제 손자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영이 다정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윤다정 씨, 제가 기증자가 되겠습니다. 현우, 아니 은결이 수술,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다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문영이 다정 손을 꼭 쥐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설명은 나중에 다 할게요. 아들 먼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손을 감싸 쥔 이 사람의 손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영이 혼자 병원을 찾았어요. 주치의 면담을 요청했죠. 의사가 들어오자 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기증자가 되겠습니다. 검사 시작해 주세요. 의사가 잠깐 멈췄어요. 회장님, 연세가 있으셔서 기증자 수술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문영이 말했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험이 있어도 저는 할 겁니다.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의사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문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 실장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조직이 맞습니다, 회장님. 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문영은 서재 금고 앞에 앉았어요. 금고 문을 열고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반쪽 펜던트가 손바닥 위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늘 그렇듯이 차가웠죠. 문영이 그걸 손 안에 꼭 쥐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다려. 이제 엄마가 있어. 그 말이 금고 앞 어두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영은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어요. 손 안의 펜던트가 체온에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가운 금속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2개의 수술실 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수술날 아침은 맑았어요. 바람이 없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병원 앞 은행나무가 마지막 잎을 매달고 서 있었죠.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았어요. 다정은 이른 아침부터 서준의 손을 잡고 병원에 왔습니다. 서준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나란히 걸었습니다. 다정이 추워? 하고 물었어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춥지 않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괜찮다는 뜻이었죠.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엄마를 위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대기실은 3층 끝이었어요. 긴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창이 하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병원 뒤편 주차장과 그 너머 앙상한 나무들이 보였죠. 다정이 서준을 옆에 앉히고 창 쪽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준이 다정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다정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한 실장이 들어온 건 조금 뒤였습니다.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다정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다정이 한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실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곁을 오래 지켰으니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지
다정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대기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도 쪽에서 가끔 발소리가 지나갔다가 멀어졌죠. 서준이 다정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도 수술해요? 다정이 응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준이 잠깐 생각하는 얼굴로 있다가 다시 물었어요. 왜요? 다정이 아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도와주려고.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 착하다. 다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속눈썹 끝에 맺혔죠. 착하다. 맞아. 착한 사람이야. 그 말이 가슴 안쪽에서 울렸어요. 5살짜리 아이가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어느새 다정 무릎 위에서 잠들었어요. 가늘게 숨쉬는 소리가 대기실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다정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수술실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온 한 여자가 같은 시간 다른 수술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자마자 살리러 들어간 거야. 그 말을 머릿속으로 되짚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릎 위 아이의 온기는 분명히 실감이 났어요. 한 실장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가끔 시계를 확인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정이 한 실장을 슬쩍 바라봤어요. 실장님은 회장님 곁에 얼마나 계셨어요? 한 실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결 도련님 실종되기 전부터였으니까요. 30년은 넘었네요. 다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실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회장님이 우신 걸 딱 2번 봤어요. 도련님 잃던 날, 그리고 로비에서 서준이를 보던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의료진 발소리가 지나갔다가 멀어졌습니다. 3시간이 넘어서자 다정의 등이 굳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서준이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의자에 눕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달아오른 이마에 닿았죠. 주차장 너머로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잎을 다 떨군 채로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발. 소리 없이 입술이 움직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긴 기도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제발이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정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한 실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2분 다 안정적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다정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아 겨우 버텼어요. 눈가가 달아올랐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왔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죠.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잠들어 있던 서준이 눈을 떴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정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다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말없이 토닥였어요. 5살짜리가 엄마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다정이 서준을 끌어안았어요. 아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 실장이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감고 있었죠. 같은 시각 회복실이었어요. 강현우가 천천히 눈꺼풀을 올렸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고개를 돌렸어요. 다정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다정이 현우 손을 잡았어요. 현우 씨, 다 잘 됐어. 이제 괜찮아. 현우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이 잠겨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기다렸어? 다정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별로 안 기다렸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별로 안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다시 눈을 감으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정아. 현우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고 가늘었습니다. 꿈에서 엄마가 나왔어. 얼굴은 못 봤는데 잠속에서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다정이 현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을대가 움직였죠. 응, 있어. 여기 있어. 현우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다정은 한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는 회복실 안에서 현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창백했지만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어요. 고통 없이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복도에서 한 실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다정 씨, 회장님이 회복실에서 깨셨습니다. 깨어나자 마자 하신 말씀이 강현우 씨 수술 결과였어요. 다정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죠. 창밖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하루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하루였죠. 그리고 내일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을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수술 닷새 뒤였어요.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정이 현우에게 진실을 이야기한 건 수술 사흘 뒤였어요. 현우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다정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아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로비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서준을 보고 오열한 날, 한 실장의 조사, 펜던트 이야기,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였죠. 현우는 듣는 내내 다정을 바라봤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다정이 말을 다 마쳤을 때 병실 안이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다가 멀어졌습니다. 현우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저 펜던트를 못 놓은 거야?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눈을 감았어요. 이불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습니다. 다시 쥐었다가 펴졌어요. 그 손을 다정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죠. 현우의 눈끝에서 눈물 한 줄이 흘러 베개 위로 스며들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정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죠. 다정은 현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였어요. 문영이 현우 병실을 찾아간 건 자신도 퇴원 허가를 받은 날이었어요. 한 실장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다정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현우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문영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문영이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와 이렇게 가까이 마주 앉는 순간이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현우였어요. 이불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기억이 없었어요. 엄마 얼굴도 목소리도 찾고 싶었는데 뭘 찾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꺼내놓는 말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문영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죠. 찾았어. 한 번도 포기한 날이 없었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죠. 현우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렸죠.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문영이 손을 뻗었어요. 현우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문영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 만에 잡는 손이었어요. 작고 따뜻하던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커져 있었죠. 문영은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현우가 눈을 떴어요. 잡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려 문영의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때 병실 한쪽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났어요. 서준이었습니다. 언제 깼는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더니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문영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영 앞으로 걸어왔어요. 다정히 서준아 하고 불렀지만 서준은 이미 문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봤어요.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죠. 할머니, 이제 아빠 안 아파요? 문영이 서준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그래도 웃었어요. 응, 이제 안 아프게 할 거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아이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죠. 서준이 아버지 침대 쪽으로 가서 이불 끝을 잡고 섰습니다. 아빠, 이제 나으면 나랑 축구할 수 있어? 현우가 서준을 보며 웃었어요.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웃음이 나오자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럼 실컷 하자. 서준이 진짜? 하며 눈이 커졌어요. 다정이 가방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서준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풀어서 담아온 거였습니다. 조용히 현우에게 내밀었죠. 현우가 천주머니를 받아 열었어요. 별 모양 반쪽 펜던트가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그걸 바라보다가 문영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문영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반쪽을 꺼냈습니다. 30년을 금고 안에서 기다려온 반쪽이었어요. 현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현우가 두 조각을 맞댔습니다. 별이 됐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준만 퍼즐이다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에 현우가 먼저 웃었습니다. 다정도 웃었어요. 문영도 웃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웃었다가 눈물이 나왔죠. 웃음과 눈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퇴원을 했어요. 아직 걸음이 느렸습니다. 다정이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서준이 반대편에서 현우 손을 잡았죠. 셋이 나란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문영이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기사도 없이 혼자였죠. 현우가 문영 앞에서 멈췄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문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살짝이었지만 분명한 인사였죠. 현우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4시 한 식탁에 앉았어요. 문영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한식집이었죠. 창가 자리였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창 너머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밥이 나왔습니다. 넷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문영이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죠. 서준이 문영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밥을 그렇게 천천히 먹어요? 다정히 서준아 하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문영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같이 먹고 싶어서. 서준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해한 건지 아닌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문영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창밖 겨울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서준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현우가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무것도 아닌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영은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듣고 있었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문영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작은 식탁 앞에서 드디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기다려주신 시간이 생각났어요. 아기 때는 뱃속에 있는 10달을 기다려주시고, 커갈 때는 자식들의 철없는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다 커서는 함께 걸어갈 길을 기다려주시죠.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어 그 기다림을 이어가다 보니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의 전화를 기다리시겠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수줍다면 댓글로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머물다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